네, 이번 영상은 이제 41장 원자 물리학에서 네 번째 챕터, 바로 수소 원자의 양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전 영상에서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보였지만 아주 정밀한 기계로 관찰하면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는 그 하나의 선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보어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양자 모형이라고 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한 양자 이론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전에 이제 우리 양자 물리학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걸 한번 적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요거 거리의 반비라는 요거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함수를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을 하고 그 방정식에 만족하는 파동 함수를 구하고 그 파동 함수의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파동 함수를 계산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는 건 공부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쨌든 시간과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각 좌표계로 나타내면, 왜냐하면 지금 수소 원자는 직선 1차원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 이제 존재하는 물질이니까 바로 x 뿐만 아니라 y와 g에 해당되는 이렇게 3차원 공간과 관련된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에 여기에 포텐셜 함수, 원래 u 부사인데 여기 u에 마이너스 이걸 이렇게 대입한 거죠.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3차원 공간을 이렇게 직각좌표 XYZ의 직각좌표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이 사항은 이런 직각좌표계가 아니라 구면 극좌표계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에서도 XY 이런 직각좌표계 말고도 R세타와 관련된 이제 극좌표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구면 좌표계, 즉 3차원에서의 이런 극좌표계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자. 원래 XYG로 공간상의 한 지점을 정의했다면 여기서는 R세타 파이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거리 R은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제 거리 R인데, 즉 원점으로부터 지름 방향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나타내고요. 즉 XYG와 관련된 R의 함수는 함수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여기서 세타는 뭐냐? 바로 G축 있지 않습니까? G축에 대한 요 R 벡터, 요 위치까지 이 벡터의 이 사이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G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각 몇 도의 이런 각을 이루고 있냐를 우리가 세타로 나타내고, 여기서 그 다음에 각도 세타도 있고 각도 파이도 있습니다. 이 각도 파이는 위치 벡터 이 R 세타를 R 벡터를 XY 평면 있죠. 이 XY에게 투영시켜요. 투영시키면 이렇게 투영시킬 수 있죠. R 프라임 나타내 볼까요? 이 투영시킨 이 R 프라임 벡터가 바로 이 X축과 얼마만큼의 각도를 이루고 있냐, 이걸 우리가 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R과 세타와 파이가 정확하게 정의되면 공간상의 특정한 지점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XYG가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 구면과 같은 이런 특히나 수소 원자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R 세타 파이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 공부하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이 파동 함수는 본래는 이렇게 그 위치와 잘못 적었네요.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원래 완전한 형태라 그랬죠. 근데 이걸 우리가 위치에 대한 함수와 그때 시간에 대한 함수 이렇게 두 개 곱으로 구분했던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서 위치에 대한 함수가 지금 r과 세타의 파이, 지금 세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를 각각의 공간 변수로 분리할 수 있어요. 즉 이 푸사의 r 세타 파이를 r f g에 대한 함수의 이런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위치에 대한 이 함수 r 세타 파이는 서로 간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거리 r에 대한 에서 의존하죠. 즉 세타와 파이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 함수는 당연히 여기
거리 r과 관련된 요 r, 라지 r 이 함수에만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각각 지금 사실 이 과정 우리가 지금 너무 복잡해서 나타내진 않은데, 이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해서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를 유도하는 이 과정, 이 유도하는 과정은 사실 일반 물리 수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 요까지만 사실 이 유도하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다루진 않습니다. 대입해서 결과를 얻은 건 우리 확인할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걸 이제 경계 조건에 적용해야 돼요. 그 경계 조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 r과 관련된 이런 r 함수 같은 경우는 r이 0일 때와 r이 무한대일 때는 요게 0으로 수렴해야 돼요. 또는 0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유한한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무한해서는 안 된다고 발산해 갖고는 규격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타와 관련돼서는 이 세타해야 되는 함수와 세타 플러스 2파이 함수, 2파이 대입한 것과 그 값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요 세타 이 방향이나 이렇게 여기 다시 2파이를 더한 거나 그 결과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몇 가지 경계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경계 조건까지 적용해서 완전한 우리가 원하는 파동 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전에 양자 물리 공부할 때 무한히 깊은 양자 음울에서 벽의 양 끝에서는 파동 함수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양자화된 에너지, 그리고 양자화된 운동량, 양자화된 이런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져와 보면 이런 수소 원자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이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에 대입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하고 거기에 경계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특정한 양자수,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이러한 양자화된 이런 파동함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함수가 총 3개죠. 함수가 3개이기 때문에 총 3개의 서로 다른 양자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요. 그 양자수를 순서대로 n, l, ml 이렇게 우리는 기호로 나타냅니다. 아마 이 부분 여러분 화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웠든지 아마 화학에도 배우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n, 소문자 n이라고 쓰는 건 우리가 이제 주양자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주양자수 n은 거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요거 r, 요 라지 r 이 함수와 관련된 것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소문자 n으로 표현하고, 이 n 주양자수는 곧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ER에 대한 이 미분 방정식 해로부터 어떤 지름 거리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도 계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요거 발견할 확률, 우리 파동함수 위치에 대한, 결국 이게 위치와 관련된 함수니까 발견될 확률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생략하는 과정이 좀 있긴 한데, 주양자수 n과 관련된 이러한 수소 원자 허용 에너지,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서 구한 허용 에너지, 요 값 있죠. 이렇게 도출되거든요. 근데 이 결과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보어가 가정에서 만들었던 그 결과와 완전히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어 이론하고 이 양자 이론은 출발점이 완전 다릅니다. 보어 이론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서 몇 가지 과정을 결합하고 이제 정상 상태라는 걸 가정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양자 이론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랐는데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 이런 참 보면 보어 이론의 이제 정말 대단한 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양자수를 우리가 궤도 양자수라고 하는데, 궤도 양자수는 아까 지축으로부터 위치 벡터 r 벡터까지의 사이값, 세타와 관련된 것으로 기호로는 소문자 L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건 전자의 궤도각 운동량을 나타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양자수 N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궤도 양자수 L은 이제 궤도 각 운동량, 그러니까 각 운동량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 궤도를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각 운동량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챕터에서 또 하니까 그때 더 배우도록 하고, 세 번째 양자수를 우리는
궤도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데 마지막 그 파이 있죠. 그 파이와 관련된 것으로 그 궤도 자기 양자수는 기호로 ml, 참자로 소문자 L을 씁니다. ml로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세 부분의 파동함수에 경계 조건을 적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 경계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숫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양자수별로 허용되는 값이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것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유도하는 과정도 일반 물리에서 다루진 않지만 관심 있으면 그 현대물리 책을 좀 더 공부하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양자수 n으로서는 주 양자수는 허용되는 값이 1, 2, 3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는 다 됩니다. 근데 궤도 양자수 보세요. 궤도 양자수는 L이라고 쓰는 궤도 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허용되는 값이 0부터 시작되는데 0부터 1, 2, 3 이렇게 할 때 모든 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n-1까지만 허용돼요. 그러니까 주 양자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n이 1일 것 같으면 L은 0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 양자수가 예를 들어서 2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궤도 양자수는 0도 가능하지만 1까지는 되지만 2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n-1까지만 가능하니까. 즉 상태수는 n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궤도 자기 양자수 ml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l 그리고 -l 플러스 1 그다음에 쭉 가서 0 그리고 l-1 그리고 l까지 가능해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사실 몇 가지 없는데 몇 가지 뭐 이야기 수월한데 만약에 n이 1일 것 같으면 l은 0밖에 안 되죠. 근데 l이 0이면 ml 자기 그 궤도 자기 양자수도 0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요거 -l부터 시작하는데 -l 자체가 0이죠. 그래서 0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n이 2다 라고 할 것 같으면 l은 0 또는 1이 되는데 만약에 l이 0이다. 궤도 양자수가 0이면 궤도 자기 양자수도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궤도 양자수가 1일 것 같으면 궤도 자기 양자수는 1, 0, -1 순서는 -1, 0, 1에도 상관없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 없지만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연습 삼아. 주 양자수가 3일 같으면 L은 가능한 게 0부터 시작되죠. 연습해 봅니다. 0 또는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해. 하지만 3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n-1까지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L이 0일 것 같으면 그때는 궤도 자기 양자수는 0밖에 없죠. 근데 궤도 양자수가 1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궤도 자기 양자수는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궤도 양자수가 2도 가능해요. 그 양자수가 2인 것 같으면 그때는 궤도 자기 양자수는 -2, -1, 0, 1, 2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양자수가 가능하다라는 것 알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그 양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저 뒤에 또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 양자수를 갖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껍질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n이 1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껍질로는 이제 K 껍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n이 2일 때는 L 껍질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n이 3인 상태의 그 전자 뭐 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때는 전부 다 껍질 M을 이룬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M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지 M, N, O, P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주 양자수뿐만 아니라 궤도 양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껍질 중에서도 버금 껍질을 형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인데 n이 물론 1이면 l은 사실 0밖에 없죠. 요때의 버금 껍질 기호는 s라고 우리는 나타내요. 그리고 l이 1인 경우 그러니까 자기 그 궤도 양자수가 1인 경우는 껍질 기호는 p라 쓰고 사실 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순서가 s, p, d, f 그다음에 f 다음에 g, f 그다음 f부터는 그냥 이제 그 알파벳 순서가 되고 여기서는 M부터는 알파벳 순서인데 그 전에 K 껍질, L 껍질, M 껍질 그 다음에 버금 껍질은 소문자로 S, P, D, F 이렇게 된다는 건 좀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3P라고 쓰면 이 앞에 있는 이 3은 주 양자수를 의미해요. 주 양자수 N이 3이란 걸 의미하고 P는 버금 껍질 기호의 P를 보면 그 궤도 양자수가 1인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궤도 양자수가 1인 경우 이때는 우리가 3P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ES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바로 이 2는 주양자수 N2라는 걸 의미하고 요 S는 버금껍질 기호의 S는 0을 그 궤도 양자수 0을 의미하죠. 그래서 L은 0의 양자수를 이렇게 ES로 나타낸다. 주양자수 N이 2에 해당되는 허용되는 버금껍질 모든 껍질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N이 2라고 하면 2로 시작해야 되죠. 근데 ES는 됩니다. 왜냐면 S는 L이 0인 경우니까 아까 N이 2라고 하면 그 위에 연습한 게 있죠. 바로 L은 0 또는 1만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궤도 양자수가 0 또는 1, 즉 버금껍질 기로는 S하고 P까지는 가능해. 근데 ED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D라고 하면 궤도 양자수가 2라는 걸 의미하는데 주 양자수가 2일 때 궤도 양자수는 2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ED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N이 3일 때 허용되는 버금껍질은 N이 3일 것 같으면 L은 0, 1, 2만 가능하니까 각각의 버금껍질 기호가 SPD죠. 그래서 3S, 3P, 3D까지는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3F는 또 불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